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조용하고 한적한 지방 소도시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지영은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이곳에서는 공인중개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기도 하죠. 한때는 사랑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처참하게 배신했던 전남편 조용석, 그리고 그의 상간녀 송혜진, 끝을 모르던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까지 그들과 어떻게 끝이 났는지 지난날의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조용석을 처음 만난 건 직장인 동호회에서였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꽤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편이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겉돌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와 다정하게 웃어주며 챙겨준 사람이 바로 조용석이었습니다. 남들 챙기기를 좋아하고 늘 웃는 얼굴이었던 그의 다정함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어요. 그때는 그 가짜 다정함에 속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결혼 전부터 조용석과 그의 집안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여유가 있던 저희 집에 비해 시댁의 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보통 한쪽의 기운은 결혼을 하면 반대쪽 집에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을 텐데 저희 시댁은 오히려 정반대였거든요. 상견례를 앞두고 어머니들끼리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저희 엄마도 옆에 계신데 시어머니는 제 면전에 대고 대놓고 무안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썩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다. 우리 용석이도 어디 하나 모자란 곳 없고 또 주변에서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와. 내가 생각해놓은 며느리상이 있는데 톡 까놓고 영은이 너는 내 성에는 안 찬다. 그래도 뭐 어쩌겠니? 용석이 지가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해준다만.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에게 대놓고 무시와 멸시를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친정엄마는 경악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크게 모난 곳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기선제압하려고 그러신 걸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끝이 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저를 붙잡고 설득하셨습니다.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저런 집안에 들어가는 건 지옥불에 제 발로 들어가는 거잖아. 엄마 생각엔 파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엄마, 너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결혼하고 싶어? 나 용석 씨 사랑해. 내가 용석 씨랑 사는 거지 어머님이랑 사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하면 식구가 되는 거잖아.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저런 시어머니. 할 수 있어. 내가 잘하면 돼. 응? 엄마. 아휴. 엄마는 제 결혼을 굳고 말리셨습니다. 바보 같았던 저는 조용석을 믿었습니다. 그가 중간에서 잘 방어해 줄 것이고 또 저만 잘하면 시어머니도 저에게 마음을 여실 거란 아주 대단한 착각을 했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가 그렇게 말릴 때 다시 생각했어야 되는데 저도 제대로 콩깍지에 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최대의 실수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 후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고민 끝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손을 벌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오롯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따로 모아둔 제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공부였어요. 결혼 자금하고는 별개였죠. 예전부터 언젠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그쪽으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며 제 미래를 위한 투자금을 따로 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쌩 난리가 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치셔서는 다짜고짜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셨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내 아들 피 같은 돈으로 어디서 팔자 좋게 공부질이냐고.
너 이러려고 우리 용석이랑 결혼했니? 어머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저 용석 씨 돈 안 씁니다. 제가 따로 공부하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너 말 웃기게 한다. 결혼을 했으면 공동의 돈이지. 그리고 네가 모아둔 돈이 그렇게 썩어나게 많어?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 시댁에 좀 내놓던지. 가만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 네가 용석이랑 결혼했으면 용석이네 가족도 다 네 가족이 되는 거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나 몰라라 하고 너만 잘 되면 그만이야. 시댁 어른들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며느리의 개인 돈을 시댁 식구들 생활비로 쓰라는 상식 밖의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났고 남편은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위로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미안해. 엄마가 좀 옛날 분이라서. 그래서 그래. 내가 중간에서 다 알아서 잘 막을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남편도 어머님도 한통속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제 앞에서 제 편인 척 하는 것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꿍꿍이를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께서 복잡한 도심 생활을 정리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내려가시면서 평생 성실하게 일구신 재산으로 마련한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에게 증여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관리하라고요. 입지 좋고 평수도 커서 꽤 비싼 아파트였고 당연히 남편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증여를 받고 나서부터 남편의 태도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탐욕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잘도 속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내려가 보니 조용석의 앞에는 번쩍이는 최고급 외제차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차를 새로 샀대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저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차를 바꾸다니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억이 넘어가는 외제차를요. 무슨 돈으로? 직장인 대출도 받고 마통도 좀 뚫고.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무리를 내서 차를 산 거야? 남편은 아주 당당하고 뻔뻔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무리라니 우리 형편에. 자기가 장인 장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얼만데 이게 왜 우리 형편에 무리야. 그리고 자기도 남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사실 남편 기 한 번 살려주는 셈치고 자기가 먼저 사줬어야지. 솔직히 이 정도 차는 끌고 다녀야 무시 안 당해. 자기가 대출은 좀 시원하게 내줘. 증여받은 기념으로. 대신 명의는 여보 걸로 할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충동적이거나 사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 남편은 엄청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증여를 그만큼 받았으면 남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입장 바꿔서 자기가 증여받았으면 나한테 더 비싼 차도 사줬을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막 섭섭해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와 상의도 없이 이 비싼 차를 덜컥 샀는데도 정작 남편이 저한테 서운해하고 토라지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죠. 하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쓸데없는 돈 문제로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그 대출금을 제 돈으로 갚아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는 남편 말이 일부 맞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있는데 남편한테 이 정도는 해주자 그 어처구니 없는 말에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이 그의 탐욕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줄 몰랐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주고 나서부터 조용석은 생활비조차 더 이상 내지 않더라고요. 저도 따로 일을 안 하고 있고 모아둔 돈으로 충당하며 사는데 남편까지 생활비를 안 내는 겁니다.
제가 생활비를 왜 더 이상 안 내냐니까 남편은 오히려 놀란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 재산이 얼만데 고작 생활비를 달라 그래. 한낱 월급쟁인 나한테. 자기 돈 많잖아. 그걸로 생활하면 되지.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무슨 돈이 많아. 와, 정말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만약 증여받은 입장이었다면 나 당신 돈 안 건드려. 건드릴 게 따로 있지. 겨우 이 푼돈을 건드린다고? 자기도 좀 너무한다. 돈 많은 자기가 생활비 좀 내세요. 그러면서 월급을 더 이상 내놓지 않고 가정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저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결혼을 했고 내 사전에 이유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뭐든지 양보하고 참으려고 했던 저지만 남편의 행동에 점점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토록 뻔뻔하고 안하무인인 사람이었나 싶어 결혼 생활에 큰 회의감이 들던 무렵이었죠. 어느 날 그런 제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하실 리 없는 분이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들떠 있었고 동시에 아주 당당하시더라고요. 영은아,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반포 아파트 말이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넘기신 재산인 아파트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의아했죠. 예, 그런데요? 거기 살던 세입자가 이번 달 말에 나간다면서? 마침 우리도 낡은 집 벗어나 이사 갈 때가 됐는데 잘 됐다 싶어서 전화했다. 그 집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어. 우리 들어가기 전에 도배랑 장판은 최고급으로 새로 싹 해놓고 연락해. 알았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소유인 반포 아파트의 세입자가 나간다는 사실은 집주인인 저도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나간다고요? 저한테는 따로 연락 온 적이 없는데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 당황한 물음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더라고요. 용석이가 벌써 세입자랑 얘기 다 끝냈어. 아무튼 용석이가 알아서 다 정리했으니 너도 그렇게 알아라.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아파트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알고 보니 남편 조용석이 제 휴대폰에서 세입자의 연락처를 빼낸 뒤 제 대리인 행세를 하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니 이번 계약 만기 때 무조건 집을 비워달라, 아니면 전세금을 대폭 올릴 거다라고 일방적인 거짓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해졌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내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기들 걸로 생각하는구나. 그 소름 끼치는 음흉함과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곧바로 조용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반포 아파트 세입자한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연장을 한 해 만에 그래? 당신 가족들 거기 살게 해주려고 내 뒤통수를 쳐? 제가 소리치며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무 섭섭하다. 우리 부부잖아. 내 부모님이면 이제 당신 부모님이기도 해. 엄마 아빠가 그 오래되고 작고 낡은 곳에서 사는 거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 줄 알아? 그런데 마침 계약 끝나는 기간도 됐으니 잘 됐다 싶어서 내가 연락해서 말한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뭐라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니까. 남편은 자기가 더 서운해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는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야 하는데 안 눌렀던 모양이에요. 전화는 끊어지지 않은 채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리를 지르려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중요한 미팅이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와이프?
뭐라는데? 그 아파트 들어가는 거 어머님이 얘기했나 보지? 저는 이 목소리의 여자는 누구고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운전 중인 것 같고 아마 통화가 종료된 줄 알고 폰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았죠. 근데 오빠 되게 박력 있다. 오히려 큰 소리 잘 치네. 이렇게 나와야 돼. 기세거든. 어버버하면 안 되지. 그럼 오빠 와이프는 그냥 넘어가? 넘어간다. 완전 등신 같지. 나 이 차도 그렇게 샀잖아. 내가 그냥 사놓고 이 정도도 못 해주냐 큰 소리 탕탕 치니까 어버버하다가 넘어가고 대출까지 갚아준다니까. 대박이다. 나이도 안 어리면서 왜 그렇게 어리숙해? 완전 돈 많은 등신이네. 내 말이 내가 그 여자 돈 아주 그냥 싹싹 다 긁어낼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예진이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너무 좋지. 너 그때 갖고 싶다던 명품 가방 얼마라고 했지? 800. 사라 그까짓 거. 진짜? 오빠 최고. 내가 너 잘해줘야겠다. 이리 와봐. 왜 이래? 운전 중인데.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화에 얼어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더군요. 잠시 후 남편의 차가 어디 간 게 도착한 것 같았고 서둘러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통화 녹음 기능이 켜져 있어서 그들의 그 추잡스러운 대화가 제 폰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다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호구 등신 취급하고 따로 만나는 상간녀까지 있었다니. 시댁 식구들과 다 한통 속으로 내 돈 빼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 그 기막힌 배신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가 갈리더라고요. 분한 마음에 몇 시간이나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수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나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저는 가장 먼저 유능한 흥신소를 수소문해 조용석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 손에 들어온 증거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 이름은 송예진이고 25살 술집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어린 상간녀와 희희낙낙하며 저를 그저 돈 뜯어낼 멍청한 호구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생활비도 안 줬으면서 상간녀 송혜진에게는 매달 생활비도 열심히 보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았는지 그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명백한 불륜 증거와 시댁의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어버버하다가 그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티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제 재산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현재의 집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이 탐을 내며 이삿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던 아파트까지 전부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나름 둘 다 알짜 매물이었던 데다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내놓았기에 내놓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계약이 성사되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반포 아파트의 세입자 퇴거일. 시댁 식구들이 당당하게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통보했던 바로 그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저는 잔금 처리를 모두 마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깔끔하게 끝낸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빈집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을 알고선 자기들이 먼저 와본 거죠. 여기에 소파를 놓고 저 방은 남으니까 옷방으로 쓰자. 우리가 미리 소파하고 가전하고 주문해놨으니 여기 들어오면 딱이겠다. 그러니까 내 방도 너무 크고 좋아.
라면서 희낙낙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집 안으로 들어온 저를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사 나가는 날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얼른 청소업체 부르고 도배도 갈아야지. 도배하는 사람들 알아봤니? 저는 어머님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배를 왜 해요? 이 집 새로 산 새 주인이 알아서 할 텐데. 순간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껌뻑이더라고요. 새 주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 팔았어요.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아마 두어 시간 뒤면 새 주인이 인테리어 업자 데리고 실직하러 올 거예요. 이만 나가시죠. 남의 집에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시면.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여기 우리가 들어온다고 했잖아. 근데 집을 팔어? 어딜 들어오시려고요? 저는 들어오라고 한 적 없는데요. 뭐라고? 용석이도 너 이러는 거 아니? 참, 조용석이랑 저 이혼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시어머니 얼굴에선 실시간으로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이혼이라니?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판 건 뭐고 이혼 소리는 또 뭐야? 제 집이니까 제가 파는 건데 어머님 아들하고 무슨 상이요? 참 뻔뻔들하시네. 어머님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다급하게 조용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석아, 이게 다 뭔 소리니? 여기 아파트가 오늘 퇴거한다고 해서 왔는데 새아가가 새 주인이 온다고 우리더러 나가랜다. 게다가 너랑 이혼한대. 이게 다 뭔 소리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달려온 조용석이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훈아, 지금 무슨 소리야? 집을 팔다니. 그리고 이혼이라니. 그는 발을 동동 굴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제 휴대폰에서 그 음성 파일을 꺼내 볼륨을 최대로 높인 뒤 거실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조용석과 송혜진의 음성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넘어간다. 완전 등신 같지? 나 이 차도 그렇게 샀잖아. 내가 그냥 사놓고 이 정도도 못 해주냐 큰 소리 탕탕 치니까 어버바다가 넘어가고 대출까지 갚아준다니까? 대박이다 오빠. 와이프 나이도 안 어리면서 왜 그렇게 어리숙해? 완전 돈 많은 등신이네. 내가 그 여자 돈 아주 그냥 싹싹 다 긁어낼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예진이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너무 좋지. 너 그때 갖고 싶다던 명품 가방 얼마라고 했지? 800. 사라 그까짓 거.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조용석의 얼굴은 분노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이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리둥절해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녹음 파일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를 호구 취급하며 돈줄로만 여기던 그들의 얄팍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멍청한 마누라 돈 뜯어내서 상간녀 호강시켜주려고 했어. 내 명의 아파트에 당신 가족들 밀어놓고 당신은 외제차 끌고 그 술집 여자애랑 희희낙낙하려고 했지. 그래, 나 등신 맞아. 당신 같은 인간 못 알아보고 결혼한 거 완전 등신이지.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용석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훈아, 오해야. 내가 미쳤었어.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야. 내가 다 정리할게. 저는 싹싹 비는 조용석을 내려다보다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강하게 갈겨버렸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리고 당신이 지금 타고 온 그 외제차, 그거 대출도 내가 다 갚았고 명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차키 내놓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조용석은 그런 게 어딨냐고 방방 뛰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어머님하고 아가씨도 나가세요. 아니다. 어머님하고 아가씨는 개뿔. 당신들도 이 집에서 그만 나가시죠.
뭐야? 너 시어미한테? 말 못 들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그쪽들이랑 나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경찰 부를까요? 그냥 그게 낫겠네. 저는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을 부르려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얼굴 시뻘개져서 저한테 따지려는데 남편이 어머님과 신우를 데리고 일단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들을 저희 집에서 완벽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남편 차도 바로 뺏었고요. 이후의 이혼소송은 말 그대로 완벽한 저의 승리였습니다. 녹음 파일에 흥신소에서 확보한 송혜진과의 외도 및 유흥 증거들, 그리고 시댁의 비상식적인 금전 요구를 입증할 자료들까지. 저는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고 송혜진에게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그 여자가 가진 얄팍한 통장까지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제 몫의 재산은 단 1원도 뺏기지 않은 채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큰 평수 아파트 입주에 꿈에 부풀어 있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이사는커녕 이혼하고 상간녀한테도 차이고 돌아온 아들까지 그 작은 집에 북적이며 살게 되었죠. 이게 맞는 건지 의문투성이었던 저의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관계를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후 부모님이 계신 조용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복잡하고 삭막한 도심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부에 매진했고 전부터 준비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지금은 부모님 곁에서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바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땅과 집을 보러 다니는 일상이 저에게 잘 맞고 꽤나 평온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넘어진 만큼 훌훌 털고 일어나면 더 단단해지는 거야. 그동안 고생했다. 그 말씀에 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이용만 당한 아내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처를 스스로 극복해낸 당당하고 온전한 저로서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